네, 오늘의 멘토 한재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이 로봇들의 아빠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이게 네.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네. 로봇 만드는 게 그 인간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있겠지, 엄마가 있겠지. 로봇을 만드세요? 네, 그래서 만드는 사람 누구? 그랬을 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빠라는 호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니세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실 어릴 적에 남자치고 로봇에 관련된 꿈을 안 꾼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멘토님도 저도 그런데 네. 멘토님도 어렸을 때 이 어떤 꿈이 어떤 네. 영향을 미친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 어려울 그 어린 시절부터 로봇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약간은 변형도 됐지만 계속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로봇을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꿈과 연관을 지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아직까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조금 이렇게 아직은 낯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 로봇 개발 어디까지 왔나요? 예, 여러분들 옆에서 로봇이 걸어 다니는 거 못 보셨죠? 영화 못 속에서나 봤어요. 뭐 볼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상상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서는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로봇이. 네, 상업화되진 않았죠. 로봇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뭐 로봇 청소기 정도? 이 정도겠죠. 그것은 상업화가 됐고 그 이상의 로봇들은 아직 상업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상업화가 그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고요. 공항이라든가 어떤 관공서라든가 또는 뭐 쇼핑몰 이런 데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한재권입니다. 저는 로봇 만드는 사람이에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죠. 근데 로봇은 주변에 많이 없죠. 아직까지 연구실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펼쳐가야 되는데 이 화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로봇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싶었더니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주변에서 본 적은 없는데 영화 속에서는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뭐 각종 히어로물들로 탄생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로봇들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진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저 슬라이드의 사진은 제 대학원 시절 사진이에요. 저희 그 맨 앞에 계신 분은 데니송 교수님이라고 로봇계에서는 거의 이제 석학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죠. 근데 이 사진은 대학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처음은 초창기 때 모습이세요. 한 10년 전 모습인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해요. 이때 만든 로봇은 찰리라는 로봇입니다.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록돼 있어서 지금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이때 로봇이 그 키가 1m 한 50 정도 큰 로봇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이 사진을 펼쳐냈냐면 좌상단에 있는 저 사진 때문입니다. 잘 좀 봐주세요. 저 사진은 로봇 찰리가 처음 나왔을 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저 옆에 계신 여성분과 제가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같죠?
가족 사진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탄생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설계를 했고 제가 제작을 했고 파트 하나하나 CNC 밀링 머신으로 깎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저분이 디자인을 해줬거든요. 로봇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분은 로봇 디자인을 그때 당시 했어요. 로봇 디자인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디자이너들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무수하게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움직이는 기계예요. 움직이는 기계다 보니까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막 움직이다 부딪히거든요, 케이스들이. 그런 것을 하려면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분야죠. 근데 저분은 굉장히 잘했어요. 공학자들이 디자인을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찰리는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예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우리는 로봇을 엔지니어인 저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인 저 여성분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저 여성분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죠? 정말 아름다우시죠? 제 아내입니다. 좀 뭔가 수수께끼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안 드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디자인을 했을까? 저분은 미대를 나왔어요. 수학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러한 분야하고는 좀 먼 분야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그런데 그런 미대 출신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로봇 회사 사장님입니다. 시작은 저 때였어요. 찰리를 디자인할 때. 남편이 로봇을 설계한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좀 아니었나 봐요. 뭐 디자인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설계도 한번 나 줘봐. 그래서 프린트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막 조악하게 디자인한 그 위에다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비 연필을 딱 꺼내들더니 슥슥슥슥슥 스케치를 해줬어요. 근데 스케치가 다 되고 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오,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데니송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 저 로봇 찰리의 디자이너가 누구야?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점점 로봇 디자인을 의뢰를 받고 로봇 디자인을 막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목을 받게 되자 뭘 깨달았냐면 로봇은 공학자만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미대 출신인 내가 로봇에 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 되게 신기한 현상이다 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점차 로봇에 대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로봇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봇이란 기계는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닌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 사회를 살면서 많은 기계들,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의 목표는 하나나 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뭐에 쓰려고 만들죠?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려고 만들죠. 뭐 있을까요? 세탁기? 세탁기는 빨래하려고 만들어요. 뭐 있을까요? 청소기? 청소기는 청소하려고 만들고 세척기는 설거지하려고 만듭니다. 모든 사물들이 각각의 목표가 하나씩 있고 그 목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목표대로 디자인을 잘해요. 그러고 나면 팔면 그 용도대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냐면 목표가 너무 많아서 목표가 없는 기계들의 출현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 최초의 시도 아닐까 싶어요. 다목적 기계인 거죠. 로봇은 더합니다. 얘는 목표가 뭐냐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어디 한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다 해내게 만드는 것이 저희 로봇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닌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건은 만들면 그 만드는 목표대로 그냥 써서 쓰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만들어 놓으면 로봇 같은 건 만들어 놓으면 자 이제 너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너는 뭐 할까? 맥주 좀 가져올래? 너는 내가 외출할 동안 청소 좀 해놔. 너는 뭐 할까? 우리 애가 좀 여기 있으니까 나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좀 봐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 수행하는 목표에 따라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즉 만드는 게 주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쓰는 게 주가 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스마트폰 몇 개의 회사가 만들죠?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 앱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죠?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거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세는 동안 바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을 고용 인력은 얼마일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거 대비 앱을 만드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즉 쓰는 거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세상이고 그 잘 쓰는 거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봐야 됩니다. 로봇을 볼 때 로봇을 만드는 것을 보는 거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로봇을 보고 나는 어떻게 로봇을 써서 새로운 것을 할까를 보는 것이 더 큰 세상입니다. 이 친구는 제 아내는 지금 로봇을 가지고 공연, 전시 그런 것을 해요. 콘텐츠를 만들죠. 미술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시, 공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로봇과 결합시켜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제가 은퇴 후에 저는 아마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로봇은요, 로봇 공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로봇은요, 새로운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혹은 어떤 걸 하기 싫으세요?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그냥 로봇이 할 수 있으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컵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로봇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축구 대회입니다. 로봇들이 축구를 해요. 그런데 이 대회는 월드컵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 룰과 똑같아지는 게 목표예요. 더 큰 목표는 뭐냐면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50년은 아마 30년 정도 남았죠. 뭐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떠냐? 지금은 뭐 조기 축구에도 못 이겨요. 그 아이들과 경기를 해도 못 이길 거예요.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자신의 로봇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2011년 때 제가 미국 대표팀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 미국 팀이 처음으로 우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저희 감독이었던 데니송 교수님은 아주 유명해지시죠. 그때 받았던 루이비통 컵인데요. 저 컵을 우승팀이 1년간 보관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키 로봇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키 슬로프에서 로봇들이 스키를 탔었어요. 깃발을 꽂아놓고 선수들처럼 그 깃발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대회전 경기, 알파인 경기의 대회전 경기를 수행했었습니다. 로봇이 스키를 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제일 어려운 거는 뭐 균형 잡는 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겁니다.
로봇은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깃발이 뭐지? 였어요. 도대체 깃발이 뭔데?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 꼬마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한 뭐 3살, 4살 할까요? 자, 저기 깃발이야. 그러면 저기 깃발이구나.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물어보면 저기 뭐게? 그러면 깃발 알아봅니다. 아닌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한 3번 정도 알려주면 4번째는 거의 알아요. 한 10번 하잖아요? 아마 화낼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정도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로봇은요. 자, 저기 깃발이야. 다음부터 알아보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럴걸요. 아마 그 정도 지능도 안 갖고 있겠지만 못 알아봅니다.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차례대로 꽂아 놓고 그 빨간 깃발 2개 꽂고 파란 깃발 2개 꽂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깃발 2개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못 통과하면 안 돼요. 그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뭐 로봇 제어하는 거 이런 거는 2번째 문제고 일단 깃발부터 알아봐야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사이를 지나가든지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2017년 6월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고 2018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죠.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8팀이 경합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스키 로봇이라는 거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어요. 실외에서 그것도 눈보라 휘말아 치는 그곳에서 잘 됐을까요? 이거는 대회 하기 일주일 전에 리허설 하는 영상이에요. 오토노머스로 하고요.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뒤에 잡고 있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따라가 주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어때요? 혹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A자로 안 타고 있어요. 왜 우리 스키 처음 배울 때는 A자라고 그래서 플루버겐으로 살살살살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끝까지만 가도 성공이겠거니 했는데 웬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팀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속도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선수들처럼 패럴렐로 1차로 딱 타면서 균형 잡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연구원들이 서로의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들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세상. 공유 경제가 요즘 화두기도 한데 연구원들에게도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오픈 소스라고 불러요. 자기가 만든 코드를 깃허브 같은 그런 클라우드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누가 다운받아 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운받아 갖고 서로 쓰는 거죠. 내 것도 올리고 네 것도 내가 쓰고. 이런 공유의 힘에 입어서 우리는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깃발을 알아보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 좌측 하단에 있는 영상이 그 저희 로봇 다이애나가 보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저 네모 파란색 네모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거는 다이애나가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깃발이죠? 라고.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 3개가 있는데 그것은 깃발의 위치에 있는 XYZ 좌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공간상에 어디에 깃발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뭘 썼냐고요? 저 혹시 그거 아세요? 전교 1등 하는 방법, 쉽게 전교 1등 하는 방법? 아니 뭐 여기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꽈탑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내일이 시험 날이에요. 어떻게 하죠? 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하면 꽈탑을 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원래 꽈탑 옆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답안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해서 우리는 안 하죠.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정의롭지 못해요. 하지만 학교 밖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백기라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운로드를 받았죠. 뭘 다운로드 받았냐고요? 알파고 인공지능을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예요.
알파고는 기보를 학습을 해요. 바둑 기보, 그 바둑 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 바둑을 두는 게 아니에요. 알파고는 그냥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기보들을 보고 아 이런 그림이 이기는 그림, 아 이런 그림이 이기는 그림, 그런 이기는 그림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알파고예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용할 수 있어야죠. 저희는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기문의 그림, 기문의 그림을 찾아라. 저 기문의 그림이 좋은 그림이야. 넌 저걸 찾는 거야. 라고 목표만 달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잘 되는 거죠. 이게 로봇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한 3번, 4번 알려주면 안다고. 로봇들은 저 기문을 알아보려면 몇 번 알려주면 될까요? 10번? 자, 10번. 자, 요게 기문이야. 자, 요게 기문이야. 10번 알려줬어요. 11번째 알까요?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고요? 거의 99% 못해요. 그럼 100번 알려줄까요? 100번 정도 하면은 뭐 되겠죠. 사람한테 100번 하지 마세요. 그거 고문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인공지능 컴퓨터들은 100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1000번 해볼까요? 안 돼요. 저희는 12,000번 했어요. 그 12,000번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해요? 학교에 저 교수잖아요. 누가 해요? 제가요? 아니죠. 대학원생들이 합니다. 조교들이 해요. 인간들이 한다는 겁니다. 저 한 3번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4번째는 못하겠. 나 못하겠다. 좀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석박사의 그 고급 인력들이 그것을 만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구글 뭐 어디 뭐 그림 만장을 막 다 모으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뒤져서 그림 기문 나온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모를 손으로 쳐주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자, 그리고 나서 입력까지 해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사람들 고급 인력이에요. 자괴감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원에 왔나.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수를 쓰게 됐냐면 이제 학부생들, 대학생들 공강 시간에 노는 친구들을 꼬십니다. 1시간에 8,000원 줄 테니까 할래? 너 지금 막 놀잖아. 시간 많지? 이제 꼬셔서 2달간 1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10명을 2달간 고용해서 12,000장의 사진을 만들어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하게 길게 말했던 이유는 바로 기술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만능인 줄 알아요, 우리. 그냥 해 그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라고요. 그 일은 10명의 학부생이 2달 동안 알바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요. 다시 말해서 젓갓 기문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10명이 2달 동안 고용됐어요. 돈을 벌어갔어요. 저게 뭐라고? 인간이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저거. 인공지능은 그런 겁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수가 얼마나 많으며 고용해야 될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런 깃발 하나 알아보려고 10명이 2달간 고용되는데 더 많은 서비스들은 어떨까요? 우린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인간들이 로봇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면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얼마나 큰 산업이 펼쳐질지 감이 안 옵니다. 인공지능이 뺏는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직업을 얻을 사람들.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은 글쎄요. 좀 이런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은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기존의 일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하세요. 거기에는 더 많은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아무도 1등이 아닌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업은 변할 겁니다.
은퇴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직업의 이동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없었던 직업이 지금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게 키워드인 거죠. 그걸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서울의 판교 한번 가보실래요? 다들 뭐 하고 있는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15년 전에는 아예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산업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일의 양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로봇 다이애나가 앨리스로 변해 모습입니다.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6월 달에 로보컵이 있기까지 4개월간 다이애나를 싹 분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설계를 해서 다시 프레임 부품들을 바꿔서 앨리스로 쫙 졸업해서 축구 로봇으로 변신시켜서 로보컵에 나갔어요. 결과는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거는 예선전인데 이기는 장면이긴 해요. 우리는 도전을 시작했고 로보컵 우승을 위해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로봇들은 목표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존재라고요. 쓰임이 저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인간들하고 다른 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로봇은 이 커넥티드된 세상의 총합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인공지능 또 뭐 있을까요? 바이오, 나노, 뭐 블록체인,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결국엔 로봇으로 수렴될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로봇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드디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위험한 일들을 대체해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로봇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2011년으로 가볼게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날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 로봇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원전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방호복을 입는다 해도 방사능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로봇을 투입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2대가 진입했습니다. 저 로봇은 군용 로봇이라 핵전쟁 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방사능 차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원래는 로봇 2대를 투입해 2, 3일 정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첫 번째 로봇이 바닥 턱에 걸리면서 로봇 회수도 못한 채 작업이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결국에는 로봇 공학자들이 반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로봇 기술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아쉬움, 그런 반성,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걸 열어요. 전 세계 로봇 공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 로봇 기술 같이 모여서 한번 같이 끌어올려 보자라는 취지로 대회를 만들어요. 다파는 미국 국방성산화 연구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방과학연구소쯤 되는 무기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무엇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고요? 이들이 만든 무기들은 그냥 개량형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신기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민간에 흘러나오면 그 민간에서는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도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내에 미국 아군들끼리는 통신이 되고 적군들은 통신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70년대 연구가 이루어졌고 80년대 미국의 그 군 통신망은 인터넷으로 깔립니다. 근데 그것을 민간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95년에 우리는 WWW의 탄생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단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산업 자체가 재편돼 버렸어요.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무인 자동차. 이 무인 자동차는 다파가 2005년과 2007년에 대회를 열면서 기술을 끌어올렸던 기술이에요. 그때 대회에 출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글에서, 다임러 벤츠에서, 또는 도요다에서 거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이때 출전했던 멤버들입니다. 자, 이런 식의 기술들을 끌어올리는데 다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2012년에 다파가 로보틱스 챌린지를 하자 그런 거예요. 네. 후쿠시마 원전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우리 한번 로봇공학자들 다 같이 모여서 대회 한번 하면서 같이 기술을 끌어올려보자. 단 서바이벌 미션으로 해보자. 그래서 200여 팀이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내노라 하는 로봇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8가지 미션을 하게 되죠. 저 8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기술,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8가지 미션을 제시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자동차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뭐 원전 앞이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내리기. 그 다음에 자동차 문 열고 들어가기. 밸브 돌려서 냉각수 유통시키기. 벽이 나타나면 옆에 있는 드릴 집어갖고 벽을 뚫기. 그 다음에는 안 알려줌. 뭐 이랬어요. 알아서 해봐. 그 전날 공개할 테니까. 그리고 7번째는 시멘트 벽돌을 막 얼기설기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를 지나가기. 마지막은 계단 5개로 올라가는 건데 계단의 하나의 높이는 25.4cm 정도, 1피트죠. 그 정도의 굉장히 높은 계단 올라가기. 이걸 1시간 동안 해봐 였습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2012년의 로봇은 저런 것은 못한다예요. 영화 속에서는 어떻죠? 아이언맨은 날아다니죠. 근데 2012년의 로봇들은 지구상에서 어떤 로봇도 저거를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고 그 서바이벌 미션이 이제 지나가면서 2015년 6월에 결승전이 벌어질 때쯤에 3년 동안 한 거예요. 24개 팀으로 축소가 돼요. 지금 보고 있는 그 명단이 결승전 명단이에요. 한국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그리고 제가 있었던 로보티즈라는 팀, 이게 3팀이 진출을 하고요. 미국은 12개 팀, 일본은 뭐 워낙에 잘하죠. 뭐 5개 팀, 이탈리아, 독일, 홍콩 총 6개국에서 자국의 명예를 걸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24대 로봇이에요. 이건 포토샵으로 제 후배가 만든 사진인데 그 출전한 로봇들을 쫙 한번 이제 한 장에다 모아본 거예요. 멋있나요? 어떠세요? 멋있어요? 멋있나요? 영화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게 지구상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계인이 침공하면 우린 저거 갖고 싸워야 돼요. 지구 최강의 로봇이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좀 한심해 보이나요? 근데 저것이 지구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로봇들이었어요. 2015년 6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승전이에요. 어떤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임무들이 로봇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문이 좁아갖고 막 인기응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인간처럼 움직이는 것에서 찾았어요. 인간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힘을 느끼면서 움직여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냥 움직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의 기본은 힘을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저 로봇들도 다 힘을 느끼면서 움직여요. 예전에 로봇들은 눈으로 보고 측정하면서 움직였어요.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처럼 저렇게 했더니 8가지 미션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마지막에 긴박한 막 초재기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결승전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가 1등을 했습니다. In first place,
DARPA Robotics Challenge Finals from Daejeon, South Korea, Team Keist. 그래서 우승 상금 20억을 타가죠. 저희 팀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한 15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중소기업에 정말 연구진 많지 않은 그런 저변에서 저희가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도 전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일이었죠. 카이스트가 로봇의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로봇 못하지 않습니다. 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 기술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면을 보시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다파 챌린지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을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아까 봤던 장면들은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진짜 영상들 한 30% 정도는 잘 했어요, 로봇들이. 근데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로봇들, 절반 이상의 로봇들이 저렇게 많은 실수들을 하고 미션들을 실패를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거의 다 왔는데, 그쵸? 아까워. 한 번 더 볼까요? 어때 보이세요? 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세요? 저희 로봇입니다. 똘망이. 저희는 저렇게 됐어요. 로봇 허벅지를 보면 자랑스럽게 MIT라고 써 있어요. 저런 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좀 안심하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는 이런 실패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런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로보틱스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 실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 로봇은 어떤 존재냐면요, 신주 단지였어요. 만드는데 막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막 안전장비 걸어놓고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해갖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넘어지려고 그러면 탁 잡아갖고 고장 안 나게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대회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막 넘어지고 난리 나고 막 고장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넘어져도 되는구나. 별거 아니네. 고치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거,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런 경우엔 넘어지는구나. 이런 때 넘어져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참가팀은 아니었어요. 미국 팀에 7개 팀의 로봇을 공급해줬던 업체인데, 그 당시엔 구글의 자회사였어요. 지금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서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됐지만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로봇이 다파 챌린지에 출전했던 로봇이고, 막 넘어지는 거 많이 봤죠. 여기서도 넘어지고 차에서도 넘어지고 계단에서도 넘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대가 출전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로봇을 만들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보이는 로봇이 두 번째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CG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 장면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로봇을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지. 이게 2016년 얘기입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게 해요. 눈 덮인 산길은 로봇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눈 때문에 빛이 산란돼 갖고 잘 파악도 안 돼요. 그런데다가 산길이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런 데를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갈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처럼 힘을 느끼면서 걷게 하면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나 안 넘어져 라고 막 웅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 그때 대회 때 넘어진 거 이제 굴욕 잊어줘 이런 거 들리세요? 그리고 그 힘을 느끼는 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완벽한 균형, 완벽한 안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막 변화무쌍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걸 하게 돼요. 저 동영상이요, 유명해진 게 그 로봇 학대하는 동영상으로 유명해졌어요. 특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더라고요.
실패가 갖고 있는 힘이 느껴지세요? 이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보기보다는 실패를 보세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계속 실패하면서 살아요. 실패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넘어진 거 보셨죠? 2016년에 저 영상들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놀랐어요. 영화 속에서 벌어지던 일이 진짜로 벌어지는구나. 이제는 데뷔해야겠다. 그리고 그 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었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게 돼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항상 뒤처져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우리도 같이 뛰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기 능력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반복할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되세요? 한 1000번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고문이라고 부르죠, 우리. 얼차려 뭐 이런 것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못하는 것들이에요. 로봇들은 힘든 거, 위험한 거, 암기해야 되는 거, 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 잘합니다. 우린 그런 인재를 키워왔어요. 왜냐면 그런 걸 잘 못하는 거라. 그럼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우받는 세상이 됐죠.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등생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우등생의 모습들이 로봇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의 경쟁력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은 경쟁력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봇은 경쟁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100점 100패예요. 아까 기술을 계속 알려드린 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간들이 월등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월등하냐면 우리는 그냥 해요. 모르게, 나도 모르게. 로봇이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해내고 있다고요. 그걸 우린 직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로봇은 못해요.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잘하는 건 기계가 못하고 기계가 잘하는 건 인간이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를 우리가 못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상상하지 못할 뿐이에요.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면 원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등생을 부려먹으면서 사는 존재거든요. 얘는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그리고 시키면 다 해요. 어려운 것도 다 해요. 힘든 것도 다 해요. 1000번 하라고 해도 해요. 이런 존재가 우리 부하가 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는 거를 펼쳐낼 수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새로운 세상, 그때 세상은 지금과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방송이 녹화가 돼 있어서 보고 있다면 참 우스워 보일 거예요. 저 사람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막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하냐. 이런 날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듣고 왔습니다. 먼저 이 수상하셨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계 로보컵 대회 우승도 하셨고 네. 이 최고의 휴머노이드 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진짜. 네, 근데 어쨌든 멘토님 입장으로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일 텐데 이렇게 네. 좋은 성적까지 받으시면 좀 자부심은 있으시죠? 처음에는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상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이거 순간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집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목표가 되진 않아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지 이걸 만들어서 상 받아야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대회 같은 것은 잘하면 상을 주잖아요.
그때 세레모니 할 때 그 기쁨은 정말 짜릿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잊어버려요. 근데 아까 이제 대회 중에서도 우리나라 팀 중에 한 곳이 네, 우승을 하셨다고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강점이 또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연구진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는 일단 멘토님부터. 아니.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나는 참 많이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인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봇들 신기술을 잘 받아들여줄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새로운 기계만 나왔다 그러면 막 경쟁적으로 막 다 사요. 와, 이런 나라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여기 힘이냐면 사실 분들 여기 많이 계시다, 그죠? 싸게 팔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 뭔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누군가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특히 유저분들의 시각으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좋고 쓰는 사람도 좋은 나라. 굉장히 신기술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건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 중에서는 이제 어떤 미래의 이 로봇에 대한 소비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잠재적인 소비자분들도 지금 어떤 로봇 분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청년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팁을 한번 주시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는 수학을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은 잊어주세요. 로봇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로봇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하기 싫은 일 또는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생각보다는 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어떻게 써야지? 이것을 이렇게 쓰면 굉장히 큰 돈이 벌릴 거야. 뭐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이것을 이렇게 쓰면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좋아요. 그런 생각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청년들입니다. 저는 아닐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잘 만들면 되는 거고 또 저희 세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를 할 세대니까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멘토님으로부터 로봇에 대한 이 사랑이 정말 막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진짜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로봇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하셨던 적은 언제세요? 그 왜 산통이라고들 하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네.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행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로봇 하나 만들어내려면 정말 힘들어요. 뭐 밤새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저 연구원들 제 학생들은 거의 막 좀비처럼 살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싫어서 막 어거지로 하면 못해요. 다 같이 즐거운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괴로운 게 힘든 게 싫은 거는 아닌 거거든요. 저희는 그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로봇들의 아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제 로봇들의 엄마이기도 할 것 같고 그렇죠. 아까 이제 단어 선택도 뭐 산통이라는 단어들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가장 애착이 가는 로봇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몇 종류의 로봇을 만들었지라고 세보니까 10종이 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10개네요. 그죠? 11개입니다. 사실. 11개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만들었던 로봇, 이 처음 로봇을 이제 그 희열이라고 할까요? 그걸 느끼게 했던 로봇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지금 스키 탔던 다이애나도 있었고 축구하는 앨리스, 그다음에 재난구조용 똘망, 그리고 또 피노키오도 얼마 전에 런칭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요? 농담이시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 로봇 이런 건가요? 그것은 비밀이고요. 그 영업 비밀이라 영업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느덧 코는 길어져요. 그 카카시 로봇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찰리가 말하면서 계속 기억에 남네요. 왜냐면 그때 그 찰리 로봇은 제가 대학원 때 좀 어렵게 공부하면서 그 부품 하나하나를 제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파트 하나하나를 그 CNC 밀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계 깎는 쇠 깎는 기계들. 네. 그런 거 다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해갖고 손으로 하나하나 깎았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남고 제 아내하고 협업을 굉장히 재밌게 했던 로봇이기도 하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 영화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굉장히 좋은 흥미로운 주제이잖아요. 우리가 멸종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네. 그런데 로봇은 가능해 보여요.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미 상상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 기술을 제어하는 방식은 기술은 아닐 거예요. 아,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제일 안전하게 만든 거는 사실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차는 여기로 다녀, 사람들은 여기로 다녀. 그것은 우리가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법과 제도와 문화와 에티켓이 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 와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상상해 볼 수 있으세요? 우리는 파란 불일 때 가는 거야 라는 약속을 모두가 했기 때문에 안전한 거거든요. 그런 약속,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예요. 그 상상의 힘, 약속의 힘, 이런 것들이 기술을 제어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또 살 거니까. 인류가 멸망한다는 스토리는요 1800년도에도 있었어요.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그리고 1900년도에 그 자동차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닐 때 그 자동차는 별명이 뭐였냐면 킬링 머신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 저 기계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야. 지금 그런가요? 전 세계에 몇 억 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다 습격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알 거예요.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멘토니.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재밌고 이 눈빛들이 정말 알고 싶어요라고 하고 있는 눈빛들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